감사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 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은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좀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온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지루할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가 현물 ETF가 뚫린 이후에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랑 좀 커플링돼서 미국 주식이랑도 같이 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뭐 고용보고서라든지 CPI, PPI 지표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변동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이번 달 중순 정도가 되겠죠. 9월 18일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연준의 파월 발언,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발언을 하고 과연 올해 하반기에 몇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지 말지에 대한 그런 확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약세 움직임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요. 또 개인들은 조금 무섭고, 아무래도 9월 자체가 계절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안 좋았던 달이 많았다 보니까 좀 패닉셀을 하거나 조금 더 밑에서 주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샀다 팔았다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판에서는 그런 미온적인 상승과 하락 속에 기관과 개인의 손바꿈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기관들,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기득권 금융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무자비하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또한 그들의 행동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장 시작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하락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제 그 말은 즉슨 시즌 종료다라고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됐다, 뭐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기조가 점점 발판이 마련되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지표, M2 통화량 지표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한 상태에 머물러 있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실물 금 자체도 1온스당 3,500달러, 거의 3,600달러에 달하는 가격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후행성으로 조금 더 상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개인의 탐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그들이 만드는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시기, 그 광란의 시기, 알트 시즌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런 시기는 저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시즌 종료라고 하기엔 몇 가지 요건이 또 성립이 안 되는 게, 항상 개인들이 던져야지만 이제 시즌이 정말로 종료가 되고 가격이 급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 시가창을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동반되지가 않았어요. 즉 많은 개인들이 좀 팔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OTC 마켓, 그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장외 거래를 통해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종료가 아직 아닐 수가 있고, 무엇보다 또 제미나이 거래소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거래소도 지금 현재 IPO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시즌 종료 시기에는 IPO를 하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일가에서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있죠. 디파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회사인데, 거기서 찍어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UST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또 최근에 워너마켓에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마케팅을 하고 공격적으로 상장시키고 IPO가 일어나고 하는데,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 움직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 판 자체가 워낙 그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기득권 세력들이 짜놓은 판이기도 하고, 워낙 오지라고 불리우는 그 정말 초창기부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고래지갑의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도
또 포착이 되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그 세력들이 이제 알트 시즌, 완연한 알트의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모든 고래가 다 이더리움으로 넘어간 건 또 아니에요. 또 최근에 나스닥 상장사가 또 꾸준히 비트코인도 매집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의 오지들, 오리지널 어떤 그런 갱스터라고 불리우는 정말 초창기부터 모았던 그런 고래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이더리움 쪽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스닥 상장사,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21 캐피탈, 일본의 메타플래닛 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또 채굴 회사로는 마라홀딩스도 있고 라이어 플랫폼, 헛8 이런 이제 회사들이 비트코인 지금 모아놓은 수치만 봤을 때 거의 100만 개에 육박하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도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하는 법안들이 막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알트 시즌 쪽으로 돈의 자금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올해 하반기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우리가 그 순환매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한번 고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이더리움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앞으로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의 대장 코인이기도 하죠. 뭐 물론 솔라나라든지 뭐 에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을 대체하기 위해 뭔가 좀 이더리움의 대항마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온 코인들도 있지만 결국에 기관의 선택이 가장 짱짱하고 TVL 자체도 매우 크고 디파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RWA 시장에서도 꾸준히 채택되고 있는 플랫폼이 역시나 이더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SEC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를 단행할 뿐만 아니라 CFTC와 손잡는 움직임 또한 최근에 리퀴드 스테이킹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 POS 기반의 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확성을 만들면서 이제 슬슬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면 클래리티 법안이죠. 이제 SEC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CFTC에서 관장하는 즉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서 완전하게 명확성을 가져오는 그런 법안의 통과가 또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완연한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의 통과 시점이라든지 이더리움이 꾸준히 기관의 채택을 받는 움직임 또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많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월가의 자본이 들어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트마인이라든지 샤프링크 게이밍 그리고 이더즐라와 같은 나스닥 상장사들이 또 이더리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300만 개 이상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공급 쇼크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이든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거리가 앞으로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격이 선반영돼서 올랐고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봤을 때 채굴이 되는 코인이 있고 채굴이 되지 않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POW냐 POS냐 이제 그거를 프루프 오브 워크다, 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역사 증명 방식으로라고 해서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도 있고 뭐 위임 증명 방식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POS 기반의 코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그 검증자로서 노드에 참여시킴으로써 이제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이 체인들이 잘 검증하고 노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구조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킹인데 우리가 뭐 은행에 돈 맡겼을 때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POS 코인을 스테이킹 풀에 맡겼을 때 이자를 해당 코인으로 받는 걸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기관들이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를 통해서 그냥 맡기기만 했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된다. 그럼 내가 맡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뚫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의 상승이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최근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저조한데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세는 언제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알트코인 시즌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자체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지금 많이 신청이 돼 있거든요. 현재 92건이 넘게 거의 100건에 육박하는 그런 ETF가 신청이 되어 있고
있고 대부분 10월, 11월 올해 연말께 정도에 SEC의 파이널 데드라인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마감 기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통화량이 풀릴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점점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또 중국과 같은 곳에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을 풀게 되면 더더욱 암호화폐 시장에는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알트 시즌을 좀 여유롭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와 맞물려서 러우 전쟁이 끝날 수 있는 휴전 협상이라거나 종전될 수 있는 그런 협상 테이블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상승 호재거리들을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판 자체에서도 지금 미국의 많은 규제 기관들이 있죠. 뭐 SEC든 CFTC든 OCC 통화감독청도 있을 것이고 FDIC라고 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있을 텐데 그런 규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친크립토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도 좀 면밀하게 보면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나 현물 ETF의 어떤 승인이나 블랙록이 솔라나나 XRP를 신청하는 현물 ETF를 신청하는 그런 움직임들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본인이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 확신을 먼저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에 팔지에 대해서는 일단 반드시 본인만의 기준을 좀 정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5년, 10년 바라보고 정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하락이 오셔도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만 암호화폐 시장을 보기 때문에 좀 과열 지표가 떴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겠다. 분할 익절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만의 어떤 기준선, 가격선을 찾아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의 전략을 반드시 세우시는 걸 먼저 수립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라든지 RSI 지표 지금 현재 과열됐는지 과열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입체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분할로 매도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창훈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코인 포트폴리오 비율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아직 대중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포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비트코인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코린이면 코린일수록 이제 코인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을 코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투자하셨다면 정말 온라인 금으로 점점 더 급부상하고 있는 앞으로 외환보유고까지 들어갈 편입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천천히 좀 적금형으로 모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1,000만 원, 1억 정도를 내가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최소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비트코인을 천천히 꾸준히 사들인다.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좀 학습을 같이 병행하는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50%는 알트코인이겠죠. 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스텔라, 루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본인이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고 그 섹터의 대장 코인들이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을 봤을 때 이러한 섹터는 되게 유망한 것 같다. 혹은 뭐 오라클 문제 해결하는 거라든지 결제 영역, 판도를 바꾸는 영역이라거나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 영역이라거나 뭐 프라이버시 영역, 저장소 영역, 게임 섹터, 밈코인 섹터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파헤친 다음에 그 중에서도 ETF 확률이 높고 시가총액이 이미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위 코인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비트코인 1,000만 원일 때도 안 샀고 이더리움이 100만 원일 때도 안 샀는데 지금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 뭐 500만 원, 1,000만 원일 때도 안 샀고 뭐 그래봤자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200만 원 초반대까지도 왔었는데 나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제 600만 원 막 넘어가니까 지금 내가 사도 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시티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자산의 10%가 모든 게 토큰화 될 것이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시장이 오면서 뭐 주식이라거나 원자재,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심지어 예술품까지도 이제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국경에 대한 한계가 없어질 뿐더러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단위는 커질 거예요. 그 말은즉슨 암호화폐의 유틸리티가 커지면서 시장 캐파시티가 워낙 거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비트, 이더, 뭐 XRP 이런 코인들의 유틸리티가 커지고 가격 반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방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상 우리가 남들이 정말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나 지금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때 투자를 해야 되고, 정말 남들이 다 뛰어들어서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했을 때 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 거시경제 상황과 암호화폐 상황을 보면 많은 개인들이 조금 갈팡질팡하고 사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뭔가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9월 자체가 계절적으로 워낙 주식 코인이 안 좋았기 때문에 september가 아닌 redtember라고 하는 이 별명까지 붙어있는 달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이 계절적 약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기회를 포착하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씩,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기가 짧을수록 좋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또 사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사보고, 저 같은 경우는 XRP 투자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럼 나도 한번 일주일에 뭐 50만 원씩 적금 들듯이 아니면 주택청약에 돈 넣듯이 비트코인 한번 사보지 뭐. 대신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서 시간을 내 편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코인 투자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단타를 잘 치고 선물 포지션을 잘 잡아서 롱물량, 숏물량 배팅해가지고 여러 번 돈을 번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 한두 번 잘못 걸려서 다 청산당하는 게 바로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물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현물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인의 멘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시대적 방향성과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 그리고 이런 DCA 전략, 적금식으로 모아가고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길러서 내 멘탈을 키워야 된다, 이런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으로 투자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이 벌써부터 1억 중반대까지 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뭐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애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주식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많은 기관들은 정말로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가는 그 과도기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 뭐 물론 조금 뭐 허상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직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금융에 대한 역사와 기축 통화에 대한 변천사,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이제 모든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 중개은행 없이 P2P로 개인 대 개인이 돈을 움직이는 캐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명분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죠. 디지털 금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보다는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 되어버렸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어필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9월 30일 날 제 경제원탑 채널과 타임 레버리지 저 문창훈 작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또 특강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긴가민가 하고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비트코인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서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더리움도 너무 좀 비싼데, 그렇다면 XRP, 솔라나, 심지어 도지코인, 시바이누, 아발란체, 폴카닷, 에이다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뭐하는 코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적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 유틸리티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현재 알트코인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런 코인들의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 방향성,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는 시간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으로 리플의 가격 또한 덩달아 내리고 있는데요. 리플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XRP 하반기 전망, 사실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하반기 전망은 사실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레이스케일이나 투애니언 쉐어즈, 위즈덤 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 많은 미국의 메이저 자산 운용사들이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해 놨고 그만큼 미래 가치를 확신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 또한 굉장히 커지는 시대적 방향성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났죠.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바라볼 수가 있고 올해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한 11월 때까지 SEC의 현물 ETF 승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전에 블랙록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불확실성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현물 ETF의 움직임, 블랙록이 신청하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연준에 대한 스탠스도 좀 같이 보면서 올해 하반기 자체를 좀 브로드하게 우리가 여유롭게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ETF 심사 결과가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 ETF에 대한 기대감이 리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현물 ETF가 뚫린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선물과는 다르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건 이미 현물과 선물 둘 다 ETF가 있잖아요. 자산 운용사에서 실제로 그 현물을 들고 있으면서 운용하는 게 현물 ETF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물량들이 자산 운용사 쪽으로 들어가고 또 기관의 자금, 특히나 월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에서 큰 좋은 고무적인 이정표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까지 아직은 블랙록에서는 좀 뭔가 현물 ETF, XRP나 솔라나는 좀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기대도 되지 않고 위험성, 변동성이 크다라는 명분으로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블랙록이 올해 하반기에 XRP나 솔라나와 같은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의 현물 ETF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들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자산 운용사이고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유대계 금융의 뿌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상품으로 반드시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힌트거리가 있죠. 리플이 11월 달에 스웰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연례 행사인데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행사에 나스닥의 회장도 연사로 출범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임원급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실상 블랙록과 리플사가 어느 정도의 유착 관계가 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ETF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 제라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블랙록이 XRP와 솔라나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하고 신청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오랫동안 또 블룸버그와 이 ETF 스토어 쪽에서 근무했던 그런 시장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뷰도 또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 또한 이런 부분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2배 넘게 올랐는데요. 리플 ETF가 승인된다면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상 XRP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호재로서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탄탄한 하나의 안전자산 형태로 조금씩 포장지가 쌓여져 간다. 이렇게 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SEC에서 승인했다라고 해서 바로 가격 펌핑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XRP도 물론 승인되는 건 좋겠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의 쿨타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현금화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블랙록이 신청하는 그 시기를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 현물 ETF가 양날의 검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현물 ETF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세력들 그들이 이 가격에 대한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 창구가 열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너무나 이 현물 ETF에 대해서 우리가 혈안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유튜브 타임 레버리지를 통해서 리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보다도 리플이 가지는 우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의 차별점을 가진 완벽히 포지셔닝된 브릿지 통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암호화폐로 결제되고 CBDC로 결제되고 법정 화폐가 이제 점점 보이지 않는 시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통화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가치, 결제가 일어나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중심에서 모든 매개체를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릿지 통화의 역할이 XRP가 정말 모든 포지셔닝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RLUSD 마찬가지로 그 어떤 코인보다도 기관의 신뢰를 잘 받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하는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작년 말에 출시가 됐지만 벌써부터 시가총액 7억 달러가 넘어가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많은 기관, 은행에서 RLUSD를 채택하고 결제 페이먼트로서 USDC, USDT뿐만 아니라 RLUSD를 활용하게끔 판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최근에 독립신용평가사인 블루칩에서 RLUSD에 대한 신용평가를 A등급, 가장 높은 등급을 주면서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점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RLUSD가 리플 원장에서 주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XRP에 대한 결제 유틸리티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벌써 리플사에서 만든 리플 페이먼트는 300여 개가 넘어가는 금융기관에서 리플렛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개 이상의 시장에서 이미 리플 페이먼트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 또한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튠즈, 머니그램과 같은 자금이체 기업,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망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비전, 인터넷 오브 밸류죠. 가치의 인터넷 시대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코인, 유틸리티가 가장 커질 코인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XRP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5년간의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는데요. 이후에 리플사는 RLUSD와 RWA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RLUSD와 RWA는 무엇이고 리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RLUSD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가 테더라든지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USDT가 있듯이 리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1달러로 패깅된 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RLUSD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가지 메인넷 위에 주조가 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과 리플 원장 메인넷. 아마 앞으로 솔라나라든지 스텔라 네트워크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이런 곳에도 아마 주조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쪼록 생태계가 점점 커질 텐데 이 RLUSD 자체가 점점 확대되고 기관의 채택을 받고 방금 말씀 주신 RWA 영역,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영역에서도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채택이 되고 또 XRP로 결제가 이뤄되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바이 같은 경우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이라든지 토지청에서 공식적으로 RLUSD를 통한 부동산 결제, XRP 코인을 통한 어떤 부동산 토지 결제 이런 것들을 승인하면서 점점 이 RWA 섹터에 RLUSD와 XRP가 사용되는 게 커지고 있고요. 또 스위스의 아미나 은행이라고 해서 규제 당국의 어떤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도 RLUSD에 대한 승인, 결제를 하고 청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활로가 뚫렸어요. 이런 것처럼 RWA 시대, 웹3 시대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결제로서 채택이 될 텐데 RLUSD가 꾸준하게 굵직굵직한 기관급에서 선택이 되면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리플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플이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XRP의 가격적인 예측은 사실 정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는 비트와 이더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눌려왔고 아직까지도 원화 기준으로도 5,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했잖아요. 그 말은즉슨 저번 사이클, 저저번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은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가격조차도 올라가지 못한 굉장히 오랜 시간의 짓눌림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스위프트망과 연결되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경쟁이나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비전을 따라간다면 XRP에 대한 시가총액은 매우 커지면서 정말 이 시장 캐파시티를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고 드랍 단위로까지 쪼개지는 이런 하위 단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XRP의 가치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확률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갖다가 단타를 치거나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바라보고
빌 게이츠가 만든 모잘루프 재단의 2030년 금융 포용성 시대까지는 반드시 평단보다는 가격보다는 수량에 집중할 수 있는 멘탈 관리가 더더욱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런 코인이 바로 XRP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량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상 뭐 XRP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전에 동전 가격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10,000개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제가 구독자님들께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10,000개라고 하면 뭐 XRP 지금 뭐 대략 4,000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000개면 4천만 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가 있어요. 벌써 그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10,000개가 좀 부담된다면 한 5,000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정말로 내가 5년, 10년, 10년, 20년 바라보고 길게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멘탈과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본인만의 확신을 꼭 기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그 리플의 행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리플의 움직임이 사실 범상치가 않습니다. 뭐 리플사의 움직임이든 XRP 코인의 움직임이든 또 RLUSD의 움직임이든 너무나 많은 호재거리가 사실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이 잘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최근에 제미나이 거래소, 미국의 굉장히 큰 거래소거든요. 그게 IPO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리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리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뭘로 빌려주냐? 바로 RLUSD로 빌려줄 수 있게끔 토대가 마련됐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돈을 주고받는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RLUSD를 통해 IPO를 할 수 있게끔 자금을 조달해줬다라는 건 전통금융권에 들어가는 돈을 RLUSD로서 받아들여준다라는 큰 하나의 체크포인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거래소와 웹뱅크 그리고 마스터카드까지 협력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약 4% 정도의 캐시백, 그러니까 신용카드 돈을 쓸 때마다 캐시백으로 내가 4% 정도 XRP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이점프로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결제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고요. 또 리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게 자금력이 워낙 빵빵해요.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구글 벤처스, 산탄데르, SCB 시아은행, 엑센추어 굉장히 많은 기득권 기구들에서 초반부터 리플사에 투자했고 또한 일본의 대형 금권인 SBI 그룹 같은 경우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 지분으로서 약 8%가 넘는 퍼센테이지를 리플사 지분으로 확보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리플사는 본인들이 아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IPO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관점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생태계 확장을 필요하다면 우리는 M&A 쪽, 인수 합병 쪽에 고려를 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메타코 인수,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 비트스탬프에 대한 지분 인수, 더 나아가서 레일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결제 플랫폼, 그리고 암호화폐 씬에서 가장 큰 인수였죠. 12.5억 달러로 히든로드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연간 3조 달러 시장 규모를 리플 원장으로 결제 및 청산, 즉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판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프라망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소송까지 끝난 시점에서 스위프트망 자체가 바뀌는 올해 연말까지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XRP, 리플, 빅뱅의 시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리플사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신청을 두 가지 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의 OCC 통화감독청에 은행 인가 신청을 한 것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연준의 마스터 계좌 역사상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되게 된다면 이 RLUSD 자체가 기존의 금융기관의 어떤 시간의 제약 없이 공간의 제약 없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로서 기관의 돈 자체를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데 RLUSD가 쓰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백엔드에서는 XRP가 유틸리티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하면 리플사의 행보와 RLUSD의 확장, XRP의 유틸리티의 거대 상승, 가치 반영까지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점차 들어오는 것 같지만 가상자산의 미래를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현실 시대와 이상과는 또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고 비트코인 뭐 벌써 1억 5천이고 뭐 이더리움도 뭐 600만 원도 넘어갔는데 난 지금 뭐 한 개 사기도 되게 버거운 시점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리스크가 커 보이는 알트코인은 또
건드리기가 되게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아마 생각과 약간의 잡음과 어떤 고민들이 공존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이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증기기관의 혁명으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뭐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고 석유 에너지가 나오면서 기름이라는 게 생산되게 됐죠. 그러면서 또 3차 산업혁명으로서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지금은 스마트폰,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인공지능, 뭐 휴머노이드라는 말도 나오죠. 로봇이 사람처럼 일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말 가치, 결제, 이 돈의 움직임까지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좀 꾸준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좀 수반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영란은행을 공매도로서 무너뜨렸던 조지 소로스의 명언이 좀 떠오르네요. 하나의 룰, 역사적인 하나의 규칙이 바뀔 때 정말 큰 기회가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이런 명언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폐의 형태 자체가 바뀌어가는 그 과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대격변기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암호화폐,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런 시대가 갑자기 왔네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가 왜 열리려고 하는 거지? CBDC가 오면 통제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왜 CBDC를 자꾸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걸 만들면서 BIS와 계속 논의를 왜 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면 통화 주권엔 위협이 오지 않을까? 신뢰성에는 좀 금이 가지 않을까? 혹은 개인정보를 내가 유출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9월 30일 날 저희 경제원탑 채널과 타임 레버리지 저 문창훈 작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또 특강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긴가민가 하고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비트코인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서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더리움도 너무 좀 비싼데 그렇다면 XRP, 솔라나 심지어 도지코인, 시바이누, 아발란체, 폴카닷, 에이다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코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적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 유틸리티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현재 알트코인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런 코인들의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 방향성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는 시간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